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나만의 진진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모집 인원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어떻게 모집 인원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22학년도와 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집 인원의 변화 추이를 일반의 교과 전형을 위주로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보시면 건국대학교 KU 지역 균형, 경리대학교 고교 연계, 동국대 학교장 추천, 서강대학교 고교장 추천, 황금관대 학교장 추천. 이 대학들은 2022학년도에 바로 교과 전형이 신설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교과 전형이 22학년도와 23학년도 해가지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과 전형은 별 변화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21학년도와 22학년도를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교들은 교과 전형이 21학년도에는 없던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바로 22학년도부터 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23학년도에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 바로 아까 다 보셨다시피 배방고등학교의 경우에 교과 전형에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원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3학년도에도 교과 전형에는 무려 10개 대학이나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쓰는 대부분 전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자격에. 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 하나를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신경을 써가지고 교과 전형을 이제는 지원을 꼭 해야 한다. 6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이제 종합전형은 전통적으로 우리 배방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던 전형이죠. 근데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전형의 경우에 결과가 어땠어요? 사실 좋지 않았죠. 아까 보시면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네오 르네상스부터 해서 동국대 두드림, 서울여대 바롬, 인재 서류, 면접전형, 숙명, 인재, SSU, 미래인재,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탐구형 인재 여기서 붙은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학생들이 학교 추천을 받아서 쓰는 종합전형에서 조금 실적이 있었던 거죠. 농어촌 전형에서 좀 실적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마저도 종합전형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인원이 지금 805명이나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805명이나 줄고 있고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으로 인해서 정시 모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이제 감소 추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수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배방고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만 만약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능을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수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923명이 늘어났어요. 22학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에.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학 대학교들, 경희대학교 보면 136명, 서울대학교도 수능이 무려 130명,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라는 게 신설이 돼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같은 경우도 177명이 늘어났고요. 숭실대학교도 60명, 중앙대학교 한번 보세요. 548명이나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수시 모집의 인원이 줄고 정시 모집의 인원이 확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을 아예 버리게 되면 수시 모집은 더욱더 학생들이 몰릴 거고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교과 전형에서도 거의 지원도 못하고 지원해도 최저 기준 못 맞춰서 떨어졌죠. 종합 같은 경우도 학교 추천을 받는 종합 전형이나 아니면 농어촌으로 사례가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전형에서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수능마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거의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실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영어를 담당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내신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가 포함된다고 아우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내신에 모의고사 같이 어려운 게 나오냐 라고 불만을 많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항상 학생들한테 말을 했던 게 뭐냐면 모의고사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또 내가 혼자 열심히만 해도 모의고사 등급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내신에도 포함이 되니까 모의고사 실력이 좋으면 내신도 잘 맞게 되어 있고 3학년에 올라가면 3학년 그 내신 반영 비율이 이제 보통 학교들이 높죠. 3학년은 절대적으로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실력이 좋은 애들은 더욱더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보면 꽉 먹고 알 먹는 거거든요. 내신 점수도 따고요. 내 모의고사 등급도 잘 맞춰주고요. 영어 절대평가에서 등급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에서도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능에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수능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수시 모집도 상향 지원할 수 있어요. 수시 모집도 어떤 학교 지원하면 돼요? 최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된 학교들 지원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 학교들은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떨어져요.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보다는. 이렇게 유리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모의고사가 여러분 맞는 키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이 수능 전형의 모집 인원 변화 추이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살펴볼 거는 바로 농어촌 종합전형입니다. 만약에 배방고등학교가 아닌 보통의 고등학교였으면 제가 이 전형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전형을 주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배방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의 학생들이 이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고 특히 농어촌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주요 16개 대학 기준으로 19건이나 있었다고 했죠. 농어촌 종합으로 합격한 사례가. 자, 여러분한테는 좀 희망적인 얘기예요. 농어촌 종합전형은 인원이 218명이나 늘어났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농어촌 전형이 218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어촌 종합전형은 제가 생각할 때는 6개 대학을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전형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농어촌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아까 내신 등급이 좋은 학생들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합격한 사례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충남을 기준으로 하면 배방고등학교는 농어촌 중에서도 여건이 아마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해요. 천안 아산역까지 차로 10분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울로 대학이 통학이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기도에 가보시면요. 이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으면서도 농어촌에 해당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남양주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버스로 20-30분이면 잠실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농어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는 고등학생이 거기서 농어촌에 해당이 돼가지고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요 16개 대학의 농어촌 종합전형을 쓸 때는 그런 경기도 쪽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학생들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사실은 농어촌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못한 거긴 해요. 12건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은. 해당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사실 되게 적은 숫자거든요. 12개의 사례니까 실제 해당된 학생은 한 3, 4명이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한 3, 4명 정도 학생들만 16개 대학의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실제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어촌 전형도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된다. 인원은 많이는 뽑고 있다.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정신대 농어촌 전형을 수능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63명 정도 이제 늘어났어요. 보니까 2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들을 이제 뽑는 학교고요.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는 명수를 적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경희대 99명,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 105명이나 뽑아요. 농어촌 수능의 경우에는 경쟁률도 가서 홈페이지 가서 한번 직접 봐보세요. 일반 전형의 수능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낮아요. 그리고 점수도 물론 많이 낮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학생이 자기가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봤더니 무려 4명이나 뽑더라고요. 신소재공학부에서. 근데 그 학생은 그러면 아주 강력한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방고만의 슈퍼 패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정시 농어촌 수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정시 농어촌 수능으로 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시 모집에서 훨씬 더 과감하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상향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즉 입시라는 건 여러분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고 봐서는 안 돼요.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수능이 강하면 수시 모집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그러니까 강하면 농어촌 수능에서 강세가 되고 일반 수능에서도 내가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축축축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오늘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모집 인원 변화추이를 통해 살펴본 간단한 경향성 교과 전형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거나 확대되고 있고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 종합전형의 인원은 감소 추세이다. 여러분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수능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 여러분한테 모의고사가 대비가 안 된 학생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닐 거예요. 자, 농어촌 전형 인원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역시 전국 단위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모의고사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토대로 교과와 종합을 중심으로 해서 전형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은 지원 자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대부분 학교들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제한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싶은 거는 경향성인 것 같아요. 저기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교과 이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대의 경우에는요, 교과 이수 요건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교과 이수 요건인 것 같아요. 근데 한양대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한양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양대학교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꼭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양대 지원한 사례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수학에서 반드시 자연계열 지망하는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한 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만 해요. 이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아요. 자연계열 지망하는 학생들은. 근데 혹시 이거 빠뜨리는 사람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자, 과학교과 2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화학 2 중 하나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이 중에 한 개를 과학을 빠뜨리게 돼버리면 한양대학교는 지원 자체를 못해요. 물론 한양대학교 내가 안 쓰면 그만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갖출 수 있는 지원 자격 요건을 최대한 많이 갖춰놓고서 6개 중에 하나를 한양대를 썼을 때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원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데일수록 경쟁률은 낮아져요. 그만큼 내가 조건을 맞췄을 경우에는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정도면 여러분들이 16개 대학에서 한양대 정도면은 배방구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고, 교육과정상으로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지망한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23학년도, 24, 25, 26학년도 여러분 혹시 동생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고교 학점제가 반영된 바로 입시 전형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이제는 교육과정을 설계를 할 때 입시 요강을 보지 않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을 한번 볼게요. 반영 비율을 보시면 대부분 학교들은 1단계로 뽑습니다. 연대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1단계로 뽑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단계로 뽑을 시에 보통은 학생부 중심으로 뽑아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물론 서류 평가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로 뽑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상위 3개, 모두 상위 3개, 10% 상위 3개, 상위 3개, 20%, 10% 상위 3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앞으로 저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는 입시 요건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지원할 정도 학생들이면 사실은 교과 내신 성적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려대학교 모두 반영해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랑 성균관대를 보시면 정성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진로에 맞는 명확하게 맞는 선택 과목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고 그 과목을 선택하지 말고 정말 나의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10%에서 20%까지 반영하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계열 적합, 전공 적합에 맞는 과목을 수강을 하고 정성평가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성적에만 맞춰서 듣지 말라. 물론 하지만 성적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입시 요강에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성적을 반영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아요. 대신에 A, B, C 성취도가 나오죠. 근데 하나 예시를 들게요. 고려대학교의 경우는요, A, B, C, A만 내가 맞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A를 맞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과목에서 A를 맞은 학생이 너무 많으면요, 감점을 당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마다 진로 선택의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 산출 방식이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보면, 네, 이제 바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최저 기준이에요. 자, 수능 최저 기준 먼저 인문계열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인문계열 기준으로 10개 대학에서 최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표로 보시면은 아마 대학별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좀 더 재해석을 다음 자료에서 한번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자, 수능 최저 기준 요건이 까다로운 순서대로 한번 순서를 매겨봤어요. 인문계 중심이죠. 자, 일단 어떤 경우가 제일 까다로울까요? 당연히 세계의 선택이면서 한국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제일 이게 까다롭겠죠. 그래서 봤을 때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세계 영역 합 6등급이 돼야 하고 한국사 3등급 맞아야 돼요. 서강대학교는 한국사 4등급을 맞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학교, 고려대학교가 제일 까다롭고 그 다음에 서강대라고 봐요.
두 번째로는 세계 영역 선택이 있고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니까 성균관대 6등급이에요. 그 다음 시립, 중앙 7이에요. 그래서 이 세 학교가 이제 그 다음에 까다로운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개 영역 선택이면서 한국사를 하는 학교가 좀 까다롭겠죠. 그래서 한국 외대가 보니까 두 개 영역 선택 4등급에 한국사 4등급이고 경희대는 한 등급씩 낮죠. 그 다음으로 제일 완화되어 있는 학교는 두 개 영역 선택이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학교는 숭실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서울여대가 제일 등급이 완화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시사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수능 모의고사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까다로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안 된 학교 위주로 쓰고 최저가 제일 완화되어 있는 학교를 써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자, 자연계열로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가 자연계열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제외하다 보니까 9개 학교가 이제 최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9개 학교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까다로운 순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인문계랑 좀 달리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먼저 봐야 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학이 공통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문항이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통합수능이라고 해서 통합수능이 아닌 거예요.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서 통합이 아니에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순간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 대학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의 경우에는 자연계를 지망할 때 반드시 미적분 기하 중에 택 2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택 1을 하면서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이면서 세계 영역 선택이고 한국사를 하는 학교를 봤더니 고려대학교예요. 고려대학교는 세계 영역 선택 등급 합 7등급이라고 한국사가 4등급이 하는데, 여기서 동일 분야 인정 안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건이에요. 동일 분야 인정 안함이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무엇이냐면, 과학 탐구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학 1, 2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 1, 2를 선택하면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은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해요. 반드시 화학 1, 물리 2 이런 식으로 과목을 달리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려대학교의 최저 기준 요건이 까다롭죠. 그러면 까다로운 만큼 이걸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맞출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가 내가 지망해야 할 학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마찬가지로 미적분 기하 택일 하면서 과학 동일 분야 인정 안함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세계 영역이고, 중앙대 경우도 고려대랑 똑같아요. 동일 분야 인정 안 해요. 과학 탐구의 경우에는. 대신 한국사는 보질 않아요. 그나마 조금 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택일이면서 과학 반영 세계 영역 선택이에요. 시립대 조금 완화되어 있죠.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걸 보면 미적분 기하 택이라면서 과학 반영하면서 두 개 영역 선택이죠. 경희대, 숙명여대, 숭실대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5, 6, 7이 점점 완화되는 학교인데, 보니까 수학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즉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학, 과학 반영, 세계 영역 선택, 성균관대학교네요. 6등급. 그 다음에 6, 7 순위가 바로 수학, 확률, 통계 선택할 수 있으면서 사회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예요. 자, 그러면서 한국사를 반영한 학교가 서강대네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역시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제일 완화되어 있는 학교네요. 수학, 확률, 통계 선택해도 되고 사회도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서 두 개 영역 선택하고 7등급만 맞추면 최저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능 최저 기준 요건에 대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중심으로 제가 나름대로 까다로운 순서를 제 관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줘 봤어요. 제가 이걸 왜 알려줬냐면 이게 여러분들 원서 쓸 때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 모의고사의 성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대학교 원서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대학교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기준 요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지금부터 살펴볼 전형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먼저 제가 농어촌을 먼저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농어촌 합격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농어촌에서 어떤 식으로 뽑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안심하셔야 할 것은 수능 최저는 없어요. 이제 수능 최저는 없고 명칭이 보시면 농어촌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데도 있지만 고른기회, 기회균등, 뭐 기회균형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어촌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고른기회랑 기회균등은 반드시 가서 살펴봐야 돼요. 또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기회균등이라고 되어 놓고서 농어촌이 포함이 안 된 학교도 있고요. 보통은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된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하고 보면은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1단계로 많이 뽑아요. 근데 2단계로 뽑는 학교도 보니까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하긴 해요. 그리고 보통 학교들이 자기소개서를 아직 2023학년도까지는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물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될 건데 20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쓴 거는 명시적으로 제가 아무리 시행계획을 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을 또 넘겨볼까요? 다른 학교들도 한번 또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1단계,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단계만 한다는 거고요. 1단계에 숭실대학교 3, 연세대학교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3배수, 2배수로 선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여러분들 명칭을 먼저 한번 꼭 살펴보시고 1단계만 뽑는지 아니면 2단계까지 하는지 혹시 자기소개서를 내는지 그래서 2단계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이 있습니다. 저게 면접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70이 학생부 성적이에요. 학생부 1단계 성적을 말하는 거고 30이 면접이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 2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1단계 성적을 2단계에서 60% 반영하고 40% 면접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이게 아마 학생들이 16개 대학을 지원할 때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례이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합격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사례이기도 해요. 보니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명칭이 가장 그 학교에서 내세우는 대표 명칭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만 봐도 이 학교임을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건국대에 KU가 들어가면 건국대예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고려대학교는 하거부스 계열 적합, 광운대학교는 광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는 두드림, 서강대는 특별한 명칭은 없고 서울대 지역균형, 서울대 일반 이렇게 있고요. 서울시립대도 특별한 명칭은 없어요. 자, 지원 자격도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쪽수를 적어 놓은 거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대입전형 시행계획 책자를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쪽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대학교는 보니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2명만 쓸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1단계 배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대부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서류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접의 비중도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대부분의 학교들은 없었는데
고려대학교랑 서울대학교는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쪽수를 적어놓은 것들은 그 대학교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쪽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최저 기준에 설정된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을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서울여대는 바로 하면 서울여대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계열과 학과로 뽑고 있고, 숙명여대는 숙명이 들어가요. 숭실대학교도 SSU가 들어가고요. 연세대학교도 활동 우수를 보면 연세대임을 알 수 있어요. 중앙대 대표적으로 다빈치예요. 한국외국어대학교도 면접, 서류, 한양대학교는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1단계에 배수가 없음은 1단계로 뽑는 학교이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제출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0쪽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10쪽을 살펴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명칭은 그 학교의 특징에 맞는 명칭을 되어 있고, 보통 학교들이 2단계까지 하고 있으며 2단계까지 할 경우에는 면접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자기소개서를 아직도 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서울, 연세대,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